조금 일찍 시작하는데 저희 공부 방법론 좀 볼게요. 제가 자료가 하나 나갔어요. 공부 방법론. 이걸 제가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아마 또 별도로 이걸 보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공부 방법론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올해 1차 문제는 반영을 안 해놨어요. 그 기출 경향에 20년도 거까지 이제 반영을 해놨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책 기준으로 이 경영학개론은 일단 서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2장이 전략경영, 3장이 경영조직론, 4장이 인적자원관리, 5장이 생산운영, 6장이 마케팅, 재무회계, 그 다음 경영정보. 제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쫙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 표 맨 왼쪽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딱 전체 범주를 쪼개놓고 출제되는 경향을 봤을 때, 자, 어떻게 나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십니다. 자, 서론이다라고 해서 경영학 개론 부분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글자씩만 쓸게요. 그 다음 전략경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자, 그 다음에 인사. 요렇게 있죠? 자,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생산운영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재무와 회계관리, 그 다음 마지막이 경영정보. 요렇게 이제 전체 경영학개론 내용들을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제가 요렇게 쪼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2차하고 겹친 애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경조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조의 양이 좀 많아요. 경조의 양이 많아서 다들 조금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늘 선택 과목 고르실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경조와 민소입니다. 그래서 경조는 너무 양이 많아. 근데 민소도 양은 많아요. 근데 신성호 선생님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민소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경조다라고 하는 과목은 양이 많지만 그래도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 그리고 이 경조를 했을 때 인사관리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좀 경조 선택자가 많은 편이긴 해요. 아셨죠? 근데 어쨌든 경조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학개론의 절반이 이제 2차를 동시에 준비했을 경우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이걸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민소 선택해도 되고 노경 선택해도 되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내가 경조 선택자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경조 선택자가 아니고 난 민소 선택자다라고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들어야지 민소 선택자들 여기 가서 고생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관리 책은 딱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줄여주면 종업원이 만족한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근로시간 줄여주면 다 좋아하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론을 배우고 그 문장을 본 사람과 이론을 배우지 않고 그 문장을 본 사람이 와닿는 정도의 깊이가 달라요. 됐어요? 그냥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압니다. 종업원의 만족이다라고 하는 건 경영학이 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 결과 변수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게 아니라 이 모형상에서 만족이라는 게 결과 변수고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 변수구나. 이게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잡히는데 이론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뭐 뻔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휙 넘어가게 보게 되고 당연히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답안지에 못 써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소 선택자이거나 노경 선택자이다라고 하더라도 1차 경영학개론 강의 통해서라도 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여기 가서 고생을 좀 덜 합니다. 요거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네는 2차랑 중복이 돼요. 근데 얘네는 이제 오로지 1차용이에요. 됐죠? 1, 2차가 이렇게 완전히 양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2차 시험이 중요해요. 1차 시험이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게 아니라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자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많이 맞춰서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1등부터 300등까지를 딱 컷하는데 여러분 2차 응시생이 몇 명일 것 같아요? 3,000명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경쟁률이 10대 1이 되는 건데 어마무시한 경쟁률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응시생 숫자가 그러니까 수험생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더 박 터지죠? 그럼 경쟁률이 박 터지니까 다들 또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엄청나게 이제 치열한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수준으로 준비해서는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좀 우리가 경영학개론 할 때부터 조금 멀리 2차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자라는 주의로 저는 경영학개론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경영학개론 1차만 딱 노리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솔직히 되게 저는 엄청 막 상세하게 하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2차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0.5기입니다. 여러분 0기 들어가죠. 9월에. 마이너스 0.5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할 거고 특히 이 부분 엄청나게 상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안을 해주세요. 아, 여기는 단순히 1차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수준까지 바라보고 이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갈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딱 1차 수준으로 볼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 각각의 테마별로 나오는 테마들만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하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4days 특강이라는 게 우리 학원의 그런 아주 대표적인 특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는 특강입니다. 근데 그 4days 특강 때 막 제가 찍어준 게 다 나왔어요. 물론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기대할 테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전 점쟁이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막 이거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알았냐요? 어떻게 알게? 맨날 출제되는 반복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그 패턴을 저처럼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는 1차 기준으로 준비를 해도 아무 문제는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충분히 70점 받을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70점을 성회차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막 90몇 점씩 받고 오고 막 이러는 건데 아무튼 경영학개론으로 점수를 팍팍팍 올려가지고 평균 점수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 아셨죠?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표준 점수 전환이 돼서 나오지 원점이 반영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25문제 중에 한 개를 틀렸어요. 그럼 원점이 96점이어야 되죠. 그쵸? 그런데 이게 표준 전환제로 전환돼서 나옵니다. 그쵸? 이게 이렇게 평균 이렇게 내가지고 그쵸? 평균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상위 몇 프로 몇 점 이렇게 점수 조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정된 점수가 평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싸리 못 봐버리면 조금 올라요. 한 40점 딱 맞아버리면 좀 오르게 나와. 그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완전히 뭐 100점이나 완전히 높게 맞았다라고 하면 조금 내려져서 나오고. 그렇게 점수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경영학개론은 많이 맞고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좀 해보시면 좋겠고 1차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이제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합격률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돼요. 1차가. 그럼 절반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시생에. 그러니까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준비는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2차 중심으로만 쫙 준비하면 경영학개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반 끝나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쪽도 절반 나옵니다. 특히 이쪽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어디? 여기 많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갈까요?를 막판에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이거 버리고 갈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물어봐요. 그래도 이거 버리고 갈까요? 안 돼요. 버리고 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버리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는 건 뭐냐면 재무관리, 회계관리라고 하면 되게 복잡한 계산이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겁을 먹는데요. 여기는 복잡한 계산이 안 나와요. 오히려 조금 계산 빡센데? 이런 거는 막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잡한 계산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딱 뭐합니까? 주관적으로 판단 내리고 제껴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계산 문제보다는 기본 원리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물어봐집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가시고 컨셉 자체를 이해하고 가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버리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이걸 버리고 싶으면 기본 원리는 다 챙기고 차라리 복잡한 계산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어쨌든 한 최대 많이 틀려야 2개까지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2개 틀려도 결국 몇 점입니까? 92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얘를 아주 많이 냅니다. 출제자가. 근데 겁내지 마세요. 아셨죠? 겁내지 말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하고 가도 다 맞추고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간다. 요거 말씀드렸고 그럼 일단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나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샘플로. 자 일단 제가 여기는 2차 중심으로 갈 거라고 했죠. 그럼 2차는 뭘 잘해야 되냐면 저기 뒤에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저 파란 바구니 있고 그죠? 그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와야 돼요. 그래야지 연기 가서 답안지를 바로 썼을 때 조금 덜 헤매요. 아셨죠?
자료는 3개예요. 3개입니다. 됐죠? 자. 자, 그럼 거기 보면 일단은 요쪽 있죠. 2차 과목하고 중복되는데 여기를 나갈 동안에는 과제가 어떻게 나갈 거냐면 거기 자료 보이나요? 경영학개론 기본이론 강의 복습과제 예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2차 답안지 양식입니다. 됐어요? 2차 답안지 양식이고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일단 거기 1차 시험용 복습자료라고 이제 꺽쇠 안에 제목이 달려있죠. 여기는 뭐냐면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명사를 알고 있으면 속어해서 정답 고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명사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명사는 보통 2차 답안지의 제목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읽고 아 이게 뭘 말하는 거다라는 명사를 채우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내용도 읽었고 명사도 외웠죠? 그렇죠? 내용도 읽었고 내용 읽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명사도 채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2장 정도 넘어가면 왼쪽 칸에 보이죠? 2차 시험용 복습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는 뭐다? 제목을 보고 내용을 여러분이 서술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차랑 중복되는 요 챕터들을 나갈 때는 이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준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경영학개론 강의이자 마이너스 0.5기예요. 마이너스 0.5기. 뭐 여러분이 저랑 2차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연기 때부터 답안지를 써요. 그럼 답안지를 쓰려면 그냥 드립다 쓰세요. 이렇게 하면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 연습을 조금 해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학개론이라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연습 좀 시켜드리고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동차 합격을 목표로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아셨죠? 동차 합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합격 수기의 대부분은 다 동차 합격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서 3년, 5년, 7년 공부한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이 합격 수기를 안 쓸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1년 만에 진짜 열심히 해서 붙었어요. 그럼 나의 이런 공부 비법과 나의 이런 경험들을 막 진짜 공유해주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7년 만에 붙었어요.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7년 동안 왜 그렇게 떨어졌는가를 먼저 딱 돌아보고 그 실패 자체를 사람들에게 쫙 써주고 공유하고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 수기 보면 대부분 다 1년 만에 합격했다, 뭐 몇 개월 만에 합격했다, 막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서 당연히 이 시험이 그렇게 합격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딱 잘라서 말할게요. 아니에요. 평균 2년이에요. 됐어요? 첫 해 1차 붙고 2차 떨어져서 유예생으로 다음에 2차 합격하는 이게 보통 코스예요. 보통 코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왜 그렇게 누구는 1년 걸리고 누구는 2년 걸리고 누구는 3년 7년 걸리나요? 뭐 열심히 안 해서인가요? 아니요.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진짜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갈 때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고시식당 한번 가보실래요? 다 뭘 보면서 밥 먹거나 뭘 보면서 걸어 다녀요. 그 정도로 빡세게 하는데 왜 누구는 5년, 7년 걸리고 누구는 1년이 걸리고 하느냐 이건데 뭐 머리가 안 좋고 뭐 이러면서 아니요. 요즘 수강생분들 엄청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다 똑똑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시행착오예요.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냥 쫙 갔기 때문에 빨리 끝난 거고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아셨죠? 그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긴? 다 경험해봐야죠. 일단 답안지 보면 알아요. 아, 답안지 문장이 안 나가는구나. 아, 나 왜 내 문장을 안 써지지? 내가 글빨이 없나? 아니요, 그냥 안 해온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문제점이 뭔지를 바로바로 찾고 그럼 그 문제점을 빨리 시정 보완해서 시행착오를 적게 겪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영학 개론 때부터 답안지 작성 연습을 저는 시킬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틀을 다 줬는데도 못 채운다? 그럼 나중에 2차 시험 가가지고 아예 백지 주고 쓰라고 하는데 그거 쓸 수 있겠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무조건 이 숙제를 해와라. 아셨죠? 무조건 해와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거의 다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1차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시간 조금 한 2시간만 딱 들여가지고 숙제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거 하나. 그럼 이제 그 아래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수가 안 써있네.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는 그럼 뭐냐면 요쪽 나갈 때요. 요쪽 진도를 나갈 때는 딱 1차용으로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OX 자료가 나와요. 아셨죠? 이 OX 자료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제가 노무사,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7급, 아니면 각종 공기업 입사시험 여기 객관식 지문들 다 봐서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내는 지문들만 쫙 진짜 다 추린 거예요. 난이도 하부터 상까지. 근데 대부분 상 쪽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맞는 문장, 틀린 문장이면 어디가 틀렸다. 이런 것만 꼼꼼하게 학습을 좀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경영학개론 자료는 2가지 종류로 나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좀 잡고 시작하세요. 그냥 드립다 시작하는 거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과제도 하나 나갔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강의계획서는 한번 뭐 살펴보세요. 그렇죠? 이 진도가 이대로 나갈 수도 있는데 2차랑 중복되는 요쪽은 조금 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아셨죠? 더 걸릴 수 있고 특히 여기가 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좀 많아서 얘하고 얘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 나갔죠? 제가 말씀드렸던 과제. 아셨죠? 꼭 해오는 거. 내가 패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이 진행되는 패턴을 보면 일단 우리가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아실 거예요. 저는 판서 많아요. 판서가 많은 강사예요. 근데 이 판서라는 거를 나 하기 싫어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판서를 할래. 라고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강압적으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근데 일단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여기다가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쓰면서 뭐 한다? 쓰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게 수업 시간에 따라가면서 자기가 다 따라 썼잖아요. 따라 쓰고 나서 혼자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책 내용을 조금 더 가미를 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다? 나만의 정리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바로 전날에는 얇은 걸로 빨리 봐야 되는데 물론 4데이즈 특강 자료가 나가긴 하지만 내가 내 글씨체로 내가 정리한 게 빨리 들어오지 남이 정리한 게 빨리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험 전날에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합격 이후에 내가 공기업 가고 싶다. 그럼 공기업 입사하려면 전공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뭘 볼 것 같아요? 통합 경영 뭐 이걸로 갈 거란 말이에요. 통합직렬인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시험 봐요. 경영학개론. 근데 너무나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안 봐요. 꿀 아니에요? 거의 뭐 우리한테 오라는 거지. 노무사 와.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런 거 뭐예요? 또 뭐 거기서 또 공기업 뭐 취업 강의 또 들을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바로 꺼내가지고 한번 쫙 돌리고 가면 잘 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만의 하나를 노트를 만들겠다, 정리 노트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판서를 자기가 따라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쓰면서 듣는 거 못한다. 나 멀티 안 돼. 이러면 판서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서 뭐 하는 거다? 책에다가 해당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가피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책에 필기를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예습하고 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어느 페이지에 어느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서는 뭐 강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이렇게 판서 중심으로 해서 다 해요. 판서하고 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뭐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게 문제로 나온다 하면서 뭐 출제가 뭐가 될 거다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여러분이 별도의 색깔이나 아니면 뭐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쵸? 복습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텍스트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2차 책 보면 막 이래요. 노동법 책. 행정쟁송 막 이렇고 막 인사 이렇고 막. 그죠? 민소 막 경영학개론 막 이래요. 아니 경조 같은 거. 그죠? 민소, 날씬한 민소법 있는데. 그쵸? 날씬하긴 한데 내용이 그렇게 날씬하진 않아요. 민소는 어려워요, 원래. 민소도 어렵고 행정도 어렵고 절차법은 어려워요. 원래 경험해보지 않으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많아요, 2차는. 어떤 과목을 하든지 간에. 됐나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경영학개론 책 텍스트는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이 읽을 텍스트가 얼마 안 돼요. 게다가 수업 시간에 밑줄까지 다 쳐줘. 그럼 딱히 뭐 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복습을 할 때는 이 기본 내용 자체를 뭐 한다? 한번 쫙 읽는다. 또는 뭐예요? 저 노트 정리를 한다. 노트에 추가 정리를 한다. 이걸 하겠지. 됐죠?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기출문제를 풀어옵니다. 각 장 맨 끝에는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어요. 노무사. 됐죠? 기출문제는 쫙 풉니다. 풀어서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체크. 자,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해오고 물론 중요한 문제는 제가 다시 다음 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복습 겸 중요한 문제는 다 같이 풀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틀린 문제 있으면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거리 다 준비해 오세요. 아셨죠? 질문 많이 해야 돼요. 강사한테. 그 질문을 하려고 여기 우리가 수업 들으면서 강사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지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막 강의만 듣고 뭐하고 할 거면은 그쵸? 혼자 책 보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질문거리 같은 거 가져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한다? 과제를 합니다. 됐죠? 근데 과제를 할 때는 이거는 2차 공부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만 제가 다 추려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안지 양식으로. 2차 수업 가잖아요. 이렇게 답안지 안 줘요. 답안지 양식에다가 이렇게 써서 제가 자료 나가지 않아요. 2차 수업 듣는 사람들은. 그 수준은 지났다. 이렇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 양식에 조금 익숙해지고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해와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반드시. 제가 제출하라고 하면 짜증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하면 제출하세요. 제가 한번 쫙 봐드릴게요. 이거 키워드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수업 시간에 조금 제가 진도 봐가지고 풀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답안지 쓸 때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아셨죠? 이거 한번 제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하면 끝. 그럼 이제 또 다음 주 또 수업 와. 그죠? 수업에 오면 제가 중요한 문제 한번 쫙 풀어주면서 복습해주고 또 판서로 새로운 내용 나가고 이게 계속 순환 반복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해보자고요. 2주예요. 2주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갑시다. 그럼 이제 수업 갑시다. 자. 자, 경영학 서론부터 갑니다. 서론인데 말 그대로 여기는 정말 경영이 뭐냐, 경영학이 뭘 추구하는 거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을 보는 곳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경영이라는 게 대체 뭐냐? 경영의 의미부터 조금 파악을 해보죠. 자,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요. 어떤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두고 그 목적을 최대한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직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조직이에요? 조직일까? 조직이에요, 우리? 우리한테는 목표는 있죠. 공동의 목표. 합격이라는. 그렇죠? 그럼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짧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상호 간의 상호작용은 없죠. 그러니까 집본 아니에요? 조직은 아닌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달성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경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하게 하는 활동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경영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됐어요? 그냥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막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려는 활동들을 모두 다 경영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가 된다? 효율성이라는 것과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이에요. 자,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데 자,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를 유효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얘는. 자, 영문 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 말해줘요. 얘는 effectivenes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였다 칩시다. 그럼 그 합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그게 일단 조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모였는데 이거를 달성 못하면 그게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도 할게요. 목적 달성 그 자체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목적을 달성했다, 합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 만에 합격했느냐? 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투입 대비 결과가 어땠는지 그 비율을 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다라는 걸 했는데 어떻게 합격했느냐?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조직은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뭘 더 추구할 것이냐? 그건 몰라요. 일단은 조직이다. 뭔가 조직이다. 얘는 딱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고 목적부터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효율성을 논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양자는 뭐 해야 된다? 양자는 동시에 모두 다 달성이 돼야 됩니다. 양자가 모두 다 추구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이 기업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이 두 차원이 아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영향력은 뭐 엄청나죠? 그렇죠? 기업의 영향력 뭐가 있을까요? 기업의 영향력 뭐가 있어요? 일단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또 기업이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서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영향력이 지대해지면서 야, 단순히 이 두 가지의 목표만 추구하는 거는 너무 지엽적이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기업의 목표라는 것이 설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기업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목표를 추구하게 됐으니까 그럼 그 다양한 목표 중에 대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표인 걸까? 여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일단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뭐 해야 된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계속 창출해야 된다. 이게 기업의 최종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때요? 확장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기업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견해 누가 있느냐? 슌페터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이 슌페터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슌페터. 이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가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던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파괴, 새로운 제품이나 아니면 신기술이나 아니면 신원자재 개발이나 그렇죠? 뭔가 이런 창조적인 파괴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이것이 기업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필요할까? 우리가 계속 석유를 썼었죠.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계속 석유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석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고갈되는 자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자원이 나와요? 신재생에너지들. 그렇죠? 그럼 그 신재생에너지는 누가 개발한 겁니까? 기업가가 개발한 거죠. 새로운 원자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기업은 뭔가 새로운 혁신, 창의적인 파괴를 통해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사회에 내놔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다. 이게 바로 기업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가봅시다.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개념을 가보면 얘는 자 창조적 파괴 이렇게 한 단어를 써볼게요. 뭐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깨부순다. 됐어요? 이게 바로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창조적 파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즉 이러한 혁신, 이런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영역들, 혁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라고? 어디에서 추구하는데요? 새로운 걸 어디서 추구해? 일단 첫 번째, 신시장을 개척해야죠. 기존의 시장에서만 계속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건 역시도 혁신의 하나의 방법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됐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신시장뿐만이 아니라 생산 방식. 신이라고 쓸게요.
생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일일이 수공으로 작업을 했다. 제조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가 들어온다? 컴퓨터나 AI를 통해서 제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새로운 생산 방식을 추구한 거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혁신이잖아요.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한번 살펴보면 세 번째로는 신제품을 개발한다. 라고 해서 이전과는 다른 제품을 만듦으로써 자꾸 소비자들의 욕구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게 또 필요하고. 자, 네 번째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새로운 원자재. 제가 신자를 붙일게요. 원자재를 만들어낸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들. 됐죠? 자, 다섯 번째 한번 가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산업에 자꾸 진출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들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자꾸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표여야 한다.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일단 이런 애들이 조금 문제로 나오기 좋은 거예요. 5개만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가치 사슬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봅시다. 마이클 포터라는 학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가치 사슬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마이클 포터입니다. 마이클 포터? 자, 가치 사슬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가치 사슬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어떤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부가가치가 창출된대요.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연쇄적인 활동을 쫙 묶어가지고 이거 가치 사슬 모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위에 많이 비워놔야 돼요. 많이 비워놔야 돼요. 일단 자, 기업은 원자재를 사와서 입고합니다. 생산 라인을 밀어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옷공장이다. 옷공장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옷감을 시장에서 1,000원에 딱 떼와. 그래서 생산 라인에 땅을 밀어줘요. 그렇죠? 그럼 이 옷감을 가지고서 이제 뭐 합니까? 제품을 생산하겠죠. 옷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옷을 딱 만들었어요. 옷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생산한 물건을 이제 뭐 합니까? 유통합니다. 즉 출고를 해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해요. 이 판매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팅 이런 활동이 되겠죠. 근데 판매를 하는데 이 옷을 제가 얼마에 팔았게요? 5,000원에 팔았어요. 자, 부가 더해진 가치 있어요? 4,000원이 들어가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 판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기업이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이 도매업체한테 팔고 그리고 도매업체는 소매업체한테 팔고 소매업체는 또 고객한테 파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전달되면서 점점 뭐가 돼요? 부가가치는 더 붙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판매하고 그다음에 뭐 AS까지 뭐 배달, 배송, 운송까지 뭐 다 포함해서 결국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 이 어때요? 활동들의 연계 과정에서 계속 가치가 부과되고 됐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은 이렇게 부가가치라는 것이 계속 생성되는 활동들인데 이 활동들을 쭉 사슬로 하나로 묶어보자.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아, 이게 바로 경영활동이지. 구체적인 모습이지. 그렇죠? 경영활동의 눈, 코, 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 활동이 원활하게 계속 쭉쭉 연결이 돼야지만 계속 부가가치가 나오죠. 쭉쭉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지원해주는 활동이다? 뭐가 있어야 될까? 얘네들을 지원해준다.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원자재를 입고시켜 주려면 원자재를 사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하고 야 이거 개당 얼마로 칠래? 협상도 하고 계약도 체결해 오고 그렇죠? 공급 자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활동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매 활동. 그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적 자원들 있죠. 그럼 그 인적 자원들 뭐 해줘야 돼? 관리해줘야죠. 그 인적 자원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모자라네 칸이. 그 다음에 제가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지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주차를 할 때 많이 긁어먹었어요. 김기범 선생님 차도 제가 긁었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김기범 선생님 굉장히 멋진 분이십니다. 용서에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쿨하게 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자, 아무튼 자, 부터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도 어떤 물건을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까? R&D.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활동들이 원활하게 쭉쭉쭉쭉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 창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 자체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들까지 얘네들 다 합쳐서 경영활동이야. 됐죠? 그러면서 이 경영활동들이 원활하게 쭉쭉쭉쭉 연결이 되면 마지막에 뭐가 남는 거다? 기업에게 마진이 남는 거야. 한마디로 최종 부가가치라는 걸 기업이 창출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경영활동을 사슬 모양으로 모형화시켜가지고 나타내는 게 바로 가치사슬 모형이에요.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뭐라는 겁니까? 기업의 최종 목표는 활동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더 연계되는 요 순간순간마다 부가가치 창출이 더 많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기업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이윤을 많이 뭐 남겨야 돼. 기업은 영리조직이니까 뭐 그런 원론적인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 이윤 추구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됐죠? 그럼 지금 좀 뭔가 다르죠? 기업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슌페터가 얘기하는 것과 그죠? 포터가 얘기하는 거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다르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 가봅시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본원적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부가가치 창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본원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우리가 지원적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다음 중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지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일 보기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누구냐? 얘네. 사후 서비스. 왠지 얘는 지원적 활동 같잖아요. 그쵸? 얘 많이 나오고. 얘 더럽게 많이 나와. 인적자원관리. 됐어요? 이런 애들이 좀 보기에서 정답으로 찍혀지는 확률이 좀 높긴 높아요. 아셨죠? 자, 그럼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캐롤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기업은 단순히 돈만 버는 거 안 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다해야 돼. 이것이 기업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캐롤이라는 학자가 등장하는데 캐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모든 책임을 다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1단계는 뭐가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기업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바로 경제적 책임이에요. 기업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본원적인 책임이에요. 기업에. 됐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면 돈하고는 거리가 먼 거여야 돼 라고 함부로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제적 책임 나오면 100% 이거 찍는데 그러지 말아라. 근데 진짜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마치 돈하고 거리가 있어야 돼 라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깔려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 경제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면 2단계로 추구하는 기업의 책임은 뭐가 있느냐? 법적 책임이에요. 법률을 준수하는 것. 됐죠? 법적 책임까지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아시죠? 그렇죠? 윤리적 책임. 자,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업의 책임은 뭐가 되느냐? 자선적 책임이에요. 즉,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4단계 책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렇게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것은 4개 쫙 놓고 뭔가 하나 이상한 거 넣겠죠. 그렇게 나오는 게 일단 제일 먼저 나올 거고 두 번째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순서 나올 거다 했는데 2가지 스타일 뭐 거의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이제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자가 뭐 오른다 안 오른다? 그죠? 제법 이자. 그죠? 기억해서 순서를 조금 기억해 놓으십시오. 순서. 아셨죠? 자, 얘 나오고 자, 그 밖에 이제 뭐가 있느냐. 또 너무 많아. 그쵸? 자,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것을 또 추구하는데요. 이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회적 책임하고 크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대체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데 뭘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냐. 그렇죠? 자, 이 지속 가능 경영은 단순히 경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서 현재 자원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여서 경영 활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 경영 활동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얘도 일단 기업은 경제적 수익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출함으로써 계속 기업 자체가 유지 존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환경적 건전성이다 라고 해서 이 환경 보호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이 환경 자체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활동을 경영 활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사회적 책임성이다 라고 해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 역시 또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됐죠? 아직 여기는 뭐 안 나온 거라 그냥 알고만 계시고. 자, 마지막 이제 윤리경영이다 라고 해서 이 윤리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기업의 뭐예요? 최종적인 경영활동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윤리경영. 이거 알고 가야 돼요. 2차에서 인적자원관리 이슈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윤리경영은 뭘까? 윤리경영은. 그동안에 경영활동을 할 때 무조건 경영활동의 판단 기준은 뭐였다고요? 돈.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까? 근데 윤리경영은 이제부터 경영활동을 할 때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 무조건 윤리적이냐 아니냐예요. 돈이 아니라.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윤리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겠다. 한마디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건데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것 때문에 썰 대립이 있어요. 무슨 썰 대립이 있을까요? 그럼 대체 뭐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인데?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접근 방식들이 다릅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이 대체 뭔데?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썰 대립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공리주의적 접근. 얘는 뭘까?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윤리적 결정이야. 그러니까 다수가 행복하면 소수가 희생돼도 윤리적인 거야. 됐어요? 윤리적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뭐다? 다수의 행복. 됐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결과론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됐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정의론적 접근 방식부터 봅시다. 자, 도덕 권리적부터 봅시다. 도덕 권리적 접근 방식. 얘는 뭐냐면 윤리적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공정했느냐, 정당했느냐. 됐어요? 이게 기준이 된 거. 그게 실현된 게 윤리적 의사결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써주면 최대 다수의 행복. 그럼 소수가 조금 희생돼도 윤리적이었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목적지향적이다, 결정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뭐라고요? 얘는 얼마나 공정했느냐, 얼마나 정당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또 뭐 있을까? 얼마나 공평했느냐. 이게 실현이 되는 게 윤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가보면 그다음 정의적 접근. 정의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자 일단 어머나 나 미쳤네.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정의적 접근입니다. 죄송해요. 정의적 접근 요거예요. 수정펜 쓰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정의적 접근이야 이게. 어쩐지. 자, 그다음 도덕 권리적. 갑시다. 이 두 개는 좀 알아야 돼요. 공리주의적하고 정의적 접근 이 두 개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자, 도덕 권리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기본권 자체가 실현됐느냐.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되는 것. 기본권이 실현됐으면 그게 바로 윤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네 번째 상대주의적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주의적 접근? 얘는 뭐냐면 윤리라는 거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어떤 문화에서 자랐느냐, 어떤 사회이냐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윤리적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상대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 뭐가 윤리적인 의사결정인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있긴 한데 의무론적 접근법 있긴 한데 이 네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 캐롤. 당연히 캐롤, 포터. 됐죠? 슌페터는 조금 애매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효율성, 효과성, 의미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고 보시면 1차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보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보시면 뭐 다 밑줄 쳤겠지만 자, 다시 한번 책 보면서 흐름 정리할게요. 경영의 개념이다. 3페이지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쫙 밑줄 칠까요?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자, 그 따옴표 안에 밑줄 쫙 조직의 추구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갑자기 막 단어가 보이죠? 목표, 효율적, 효과적, 어떤 활동들. 그쵸? 단어들이 보이죠? 이렇게 보여야 돼요. 단어가 눈에 탁탁탁 튀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경영활동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효율성과 효과성인 거구나. 2번 목차로 연결되죠? 자, 그럼 효율성과 효과성은 뭘까? 효율성 동그라미 하고 첫 번째 줄 끝부분에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 이걸 말하는 거죠? 밑줄 치면 돼요, 그냥. 자, 그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건 뭘까?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효과성. 근데 얘를 뭐라고도 한대요? 유효성이라고도 한대. 영문 체크. 이런 거는 영문 줘요. 경영학은 해외 원서들을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 단어들이 조금 다르게 써 있는 책들 간에 한글 단어들이 다르게 써 있어요. 법학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문을 조금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첫 번째 줄 기대했던 성과를 얼마나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두 번째 줄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완성시키는 결과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수행하는 목표 자체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양자 모두를 추구하는 게 경영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3번 목차 제목에만 체크. 이 기업 목표에 대한 논쟁이 있더라. 다음 페이지. 뭐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됐고 결국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자, 그 그림 아래 한번 가보세요. 경제적 단일 목표에서 무슨 말이에요? 이윤 추구. 그냥 대놓고 말하면 돈 얼마큼 많이 버냐. 그렇죠? 경제적 단일 목표에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포괄하는 다원 목표로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 로마자 2번 기업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표이다. 슌페터. 자, 그래서 가보면 기업가 정신이란 첫 번째 줄에 개념정이 나와 있죠? 밑줄 쫙 그어보세요. 조직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가치에 근거한 창조적인 활동. 창조적인 활동.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창조적 파괴를 추구한다.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 혁신이라는 걸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양가로 상번. 됐죠? 신시장 개척 이렇게 나와 있죠? 새로운 시장의 밑줄. 새로운 생산 방식의 밑줄. 새로운 제품 밑줄. 새로운 원료 공급원 밑줄. 새로운 산업 밑줄. 산업 조직의 창출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산업 조직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산업 조직 구조를 만드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객관식 지문들 있죠.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예요. 얘는. 아셨죠? 응? 아셨죠? 아니 대놓고 오답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슌페터의 기업가 정신하고 거리가 먼 것은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트워크가 뭡니까? 되게 뻔질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뭐예요? 인간관계, 관계잖아. 그쵸? 그럼 그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쵸? 인맥으로 가겠다. 그냥 대놓고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대놓고 정답인 게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산업 진출 맞는 거고 새로운 산업 조직 구조 개편 맞는 말이라고. 아셨죠?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이 5번째는 약간 이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가치사슬 모형 가봅시다. 얘는 중요하죠. 나오는 애고. 자, 얘는 첫 번째 줄 가보면 가치사슬이다 라고 하는 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말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은 이렇게 하나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 하나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부가가치가 붙어야 돼. 가치가 붙어야 돼. 됐죠? 자, 이런 애들을 싹 모아가지고 가치 사슬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이 있는데 맨 아래 칸
입고, 운영, 출고, 마케팅, 판매,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다? 부가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본원적 활동들이에요. 자, 그래서 본원적 활동 양가로 2번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얘네는요. 첫 번째 줄 끝부분 가보세요.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자, 원자재를 입고해서 생산, 판매, AS. 이게 기본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서 파생되는 잔챙이들은 다 기억할 거고. 그러면 지원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보세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진 않지만 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이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인프라 구축,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이거 R&D죠? 구매 조달, 이거 구매 부서들이 하는 활동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문제로 나온다 말씀드렸고, 캐롤로 가봅시다. 캐롤은 아니야,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적 책임이 돼야 돼. 근데 그 사회적 책임은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1단계가 뭐다? 경제적 책임. 그죠? 제자 동그라미 해놓고. 2단계는 뭐가 돼요? 다음 페이지. 법률적 책임. 법자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그죠? 3단계는 뭐가 돼요? 윤리적 책임. 리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4단계는 자선적 책임이다 라고 해서 자자에 동그라미 해놓으면 제법, 이자. 순서까지 기억할 것. 됐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기업의 최종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줄만 딱 밑줄 놓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자, 뭐가 중요해요?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자원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경영. 지속 가능, 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원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자. 이겁니다. 그러려면 3가지 근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적 수익성 밑줄. 왜요? 우리 기업 자체를 잘 유지 존속시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고. 이 산업 자체를. 자, 나 2번째. 환경적 건전성. 이건 너무나 알 거고 잘. 나 사회적 책임성. 앞에서 다 봤죠. 사회적 책임 뭔지. 끝. 그럼 윤리경영. 자, 윤리다라고 하는 건 일단 자, 첫 번째 줄. 윤리경영은 자, 윤리적 행동을 기업 경영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한 것.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판서해 준 거 뭐예요? 경영 의사결정의 기준이 윤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됐죠? 그랬더니 그 아래 썰대림이 일어나네? 윤리적 의사결정이 뭐냐 그럼. 그죠? 첫 번째, 공리주의적 접근 방법. 얘는 첫 번째 줄의 밑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해피했고 일부가 희생했다? 그래도 윤리적이야. 됐죠? 자, 그래서 2번째 줄에 가보시면 결과주의적이고 목적론적 관점이다, 얘는. 이해되죠? 자, 그럼 옆 페이지 가볼까요? 3번 동그라미부터 봅니다. 정의적 접근법부터. 자, 정의적 접근법은 2번째 줄 끝부분에 결정 또는 행동이 정당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전제로 했느냐. 그래서 이 3가지가 실현이 됐으면 그게 윤리적인 거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서 2번째 줄. 인간의 기본권의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 됐느냐. 그래야지만 윤리적인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대주의. 얘는 뭐예요?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가면 모든 사회마다 조직 및 개인마다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을 가진다. 그러니까 단언할 수 없다. 뭐가 윤리적 의사결정인지는. 됐어요? 이렇게 보는 게 서두예요. 자, 스타일 알았죠,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고 크게 흐름까지 잡아서 웬만하면 로마자 목차나 아라비아 목차를 최대한 암기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예요. 그쵸? 연결이 됐잖아. 됐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서 연상이 돼야지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안 돼요, 수험가에서는.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노동법 해봐서 알잖아요. 민법 해봐서 알잖아요. 판례 외울 거 2문자 엄청나게 많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논리가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목차라도 안 외워야 돼. 아셨죠? 오케이. 자, 근데 기업가 경영자인데, 오리엔테이션 겸, 그죠? 여기서 한번 끊고 2번째 시간 나갈게요. 또 지금 50분인 것 같으니까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10시에. 10분 쉴게요. 질문 혹시 있으면 오세요.